안녕하세요. 손유빈입니다. 실적 호재로 살아난 미증시 영향에 국내 증시도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여전히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지면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빈살만 국부펀드의 카카오 엔터 투자, 또 중국 OTT 한국 영화 재개 소식 등이 개별주들의 훈풍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주요 섹터와 종목별 행보 지금부터 함께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마무리 주식으로 시장 상황 정리해봅니다. 이기태 기사의 종목 먼저 만나볼까요? 예, 이기택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 콘텐트리 중앙입니다. 6년 만에 한알령 해제와 중국의 OTT 수혜 기대감으로 콘텐츠들이 들썩였는데요. 다시 열리는 중국 시장에 우리나라 콘텐츠 미디어 시장의 확대 가능성에 대해서 주목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김용원 PB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 만나보겠습니다. 네, 김용원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 바이오플러스입니다. 필러 생산 회사인데요. 이제 세계에서 바이오플러스만이 하고 있는 MDM 기술을 통해서 영업이익률을 50%까지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무상증자까지 하면서 이제 주가 상승폭이 더해졌는데요. 현재 국내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중국의 하이난 무역 지역에 이제 사업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여파로 중국 관련 매출이 나오고 있지 않지만 리오프닝은 어차피 시기의 문제겠죠. 중국 쪽에서도 매출이 나온다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바이오플러스. 네, 콘텐트리 중앙과 바이오플러스 모두 중국과도 또 연결이 되어 있고 또 바이오플러스는 무상증자에 대한 모멘텀까지 부각이 되면서 시장에서 강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김성준 부장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 들어볼까요? 네, 김성준의 오늘장 마무리 종목은 HSD 엔진입니다. 3분기 흑자 전환 이후에 20%가량 주가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역시 주식시장에서 이 턴어라운드라는 재료는 가장 큰 모멘텀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 조선업종 같은 경우에는 2년치 이상의 일감을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상대적으로 실적 예측하기가 좀 용이한 업종으로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소개할 종목도 이 조선업종 가운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실적이 늘어날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저희가 또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다양한 종목들의 이슈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내일을 함께 열어갈 종목들도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이슈를 통해 성장주와 주도주를 찾아보는 종목인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악을 지나는 반도체 업황, 저점 매수 기회인가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올해 3분기 매출액 기준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규모가 전분기 대비해서 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운사이클이 도래하면서 2분기부터 시장이 급격하게 위축된 결과가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데 특히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한파가 불어닥치면서 삼성전자가 지난 3분기에 세계 반도체 시장 1위 자리를 인텔에 내줬고요. 또 SK하이닉스도 퀄컴에 밀려나면서 4위로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반도체주는 업황에 6개월 선행을 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저점 매수에 나설 시기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제는 좀 모아가도 될 시기인지 저희가 다각도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3분기 반도체 시장에서 메모리 한파 영향으로 인텔에 왕좌를 내줬습니다. 반도체 불황기 속에서 파운드리에 공을 지금 들이고 있는 상황인데 TSMC의 3나노 공정이 늦어지는 사이에 3나노 공장 양산의 속도를 높이면서 거물급 고객을 이미 확보했다라는 소식도 좀 들려오고 있습니다. 현재 파운드리 시장의 점유율은 어느 정도에 와 있는지 그리고 3나노 기술력의 강점은 무엇인지 부장님께 먼저 들어볼까요? 예, 기본적으로 이제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 같은 경우에는 TSMC가 54%가량 차지해서 압도적인 1위를 보여주고 있고 삼성전자가 16%, 그리고 글로벌 파운드리가 8%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3나노 공정 같은 경우에는 이 반도체 칩의 회로 선폭을 머리카락 굵기의 10만 분의 3 수준까지 이제 줄여드는 이런 모습, 이런 건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반도체에서 이 전자가 다니는 이 길의 폭
전력을 의미를 하는 것인데 이게 좁아질수록 성능이 뛰어나고 또 이제 저전력 반도체를 양산할 수 있는 이런 걸로 보시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전력 효율과 이 성능 면에서 3나노로 가게 되면은 기존의 5나노 공정 칩과 비교했을 때 한 45%가량 개선이 되고요. 성능은 이제 23% 그리고 면적도 한 16%가량 줄어들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이 고사양 칩을 선호하는 이런 이제 업체들의 니즈에 맞출 수 있는 이런 부분들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난 6월 30일 날 이제 처음으로 세계 최초로 3나노 공정 양산에 성공했다라고 발표를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관심들을 좀 모아가고 있는데 반면에 TSMC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애리조나 공장 같은 경우에는 2026년도에 3나노 공정을 생산을 계획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기존에 이제 4나노, 5나노 같은 경우에는 TSMC가 이제 먼저 선점을 하면서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리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던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제 3나노 공정을 그렇게 이제 TSMC보다 빠르게 진출을 해서 양산을 하게 된다면 이제 양산의 시기는 대략 2024년 정도를 지금 이르면 기대를 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먼저 선점하면은 역시 그 안에서도 먼저 또 키울 수 있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삼성전자 미래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중요한 우리가 이제 관전 포인트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엔비디아나 뭐 IBM, 뭐 바이두 그리고 퀄컴 같은 회사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한 2개 정도 업체 더해서 한 6개 업체 정도가 지금 협의 중에 있다라고 지금 오늘 기사가 나왔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미리 선점 효과를 감안했을 때 삼성전자가 이제 오랫동안 좀 침체돼 있었던 것들을 조금 타개할 수 있는 이런 중요한 포인트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파운드리 분야에서 이제 삼성전자가 승기를 잡지 못한 부분, 이제 고객을 조금 뺏긴 부분이 수율의 문제가 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TSMC가 이제 대만에 있는데 이 대만 언론에서 삼성전자의 3나노 수율을 문제 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수율에 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삼성전자이다 보니까 실제 가동 시간이 수율을 높이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이제 EUV 장비가 핵심 설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전에 ASML의 한국 투자로 어느 정도 이제 한국의 반도체 시장에 조금 온기가 불어왔는데 삼성전자의 EUV 장비 확보 그리고 수율 개선에 조금 유의미한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을지 궁금한데 피비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이번에 삼성전자가 3나노 부분에서 이제 TSMC를 좀 앞서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인텔이 이제 3나노를 적용한 그런 이제 CPU 생산을 TSMC에 외주를 맡겼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뒤로 밀리면서 이제 TSMC의 3나노 공장 확대에 좀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 패밀리스 업체에서도 이제 3나노 쪽에서는 삼성전자가 좀 TSMC에 앞서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이제 GA 기술을 도입한 3나노 공정을 통해서 여러 이제 주요 패밀리스 업체들을 고객사로 확보를 했죠. 이런 현재 3나노 공정이라는 것은 이제 반도체 공정에서 가장 앞서 있고 좀 이제 미세화된 그런 공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공정에서 이제 삼성전자가 앞서 있다, 뭐 상당히 고무적인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ASML의 이제 한국 투자는 이제 이런 미세 공정에서 삼성전자와 TSMC의 그런 이제 파운드리에 있어서의 경쟁력을 좀 좁힐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EUV 장비 자체가요, 이제 유지 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원래는 네덜란드까지 가서 유지 보수를 해와야 되는 그런 건이었죠. 하지만 이제 ASML의 이제 공장이 지어지고 나면 이제 국내에서도 그런 유지 보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시간 측면에서 그리고 수율 측면에서 상당히 좀 이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부품과 장비 확보에도 타 경쟁사보다는 좀 우위에 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또 이제 ASML의 EUV 장비가 이제 미세 공정의 핵심 장비이긴 한데요. 이제 EUV 장비만으로 이제 수율 확보가 되는 건 아니겠죠. 뭐 TSMC의 경우 이제 삼성전자보다 그런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측면에서 약간 이제 이제 업력이 상당히 오래된 그런 이제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수의 그런 실력 있는 디자인 하우스와 또 이제 후공정 업체들을 이제 밸류 체인에 이제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이제 EUV 장비 확보뿐만 아니라 이제 현재 이제 일본과 미국에 이제 의존하고 있는 그런 장비와 소재 그리고 이제 디자인 하우스와 후공정에 대한 이제 것을 이제 좀 발전시켜 나가야 의미 있는 수율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SML이 그래도 이제 한국으로 옴으로 인해서 우리가 뭐 시간이라던가 수율에 있어서 조금 더 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밸류체인에서 기술력을 높여야 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은 이제 삼성전자가 3나노 기술력이 수율이 좀 보장이 된다고 하면 파운드리 시장에서 어떤 좀 반전의 계기를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실까요, 부장님? 네, 기본적으로 뭐 빅테크들의 입장에서도 이 단일 벤더보다도 뭐 2개 이상의 벤더를 확보하는 것이 뭐 사업의 변수를 줄이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원하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가능성은 그렇게 높진 않더라도 대만의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좀 불거지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일단 더 추가적인 확보도 필요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들고요. 기본적으로 이번에 그 3나노 부분에 있어서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이 된다면은 대략 한 TSMC보다 2년가량 앞서게 될 수도 있는 부분이 될 텐데 역시 이제 기술력에 승부를 거는 빅테크 회사들의 입장에서는 굳이 TSMC를 고집할 이유도 사라지게 될 테고요. 현재 TSMC가 영업이익률이 좋을 때는 40%가 넘고 안 좋은 최근 상황에서도 30%를 웃돌 정도로 상당히 수익성이 좋은 이런 회사로 알려져 있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삼성전자가 뭐 파일을 일부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감안해 본다면은 시장에 이제 변화가 좀 크게 나타날 수도 있는 이런 부분들로 우리가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현재 삼성전자가 PBR이 한 1.2배 정도 수준입니다. 근데 대만 TSMC 같은 경우에는 5배 정도까지 지금 고평가를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고질적인 삼성전자의 저평가 요인이 탈피할 수 있는 주요한 키로서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오늘 그런 뉴스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불어닥친 한파는 우리가 좀 예상을 하긴 했지만 이제 최소 올해 하반기까지 지속이 되면서 전 세계 디램 시장이 3년 만에 역성장에 진입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삼성전자는 지금 미래를 위해서 끊임없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차세대 디램 양산을 차질 없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불황을 지나가는 가운데 차세대 디램 시장의 주도권 경쟁에 대해서는 부장님 어떻게 좀 평가하실까요? 예, 일단 먼저 감산 부분을 보게 되면은 만약에 삼성전자가 우리도 감산에 동참하겠다라고 이렇게 했다면은 어쩌면은 이게 또 이제 담합과 관련돼서 또 이제 엄청난 과징금을 또 물을 수도 있는 이런 부분들도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말로는 이렇게 또 감산 없이 가겠다라고 했던 측면들은 오히려 전 잘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두 번째 포인트로도 오히려 이렇게 안 좋은 시기에 감산 없이 간다면은 세계 1위의 시장 점유율은 더 커질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뭐 하이닉스도 투자를 50%가량 줄이겠다. 그리고 일부 라인은 이제 공정률을 조금 떨어뜨릴 수도 있다. 이런 또 언급까지도 했었고요. 또 미국 마이크론 역시도 20% 정도 감산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 3등 업체들이 줄이지 않는다면은 오히려 불황일 때 잘 견디면은 일단 오히려 향후에 좋아질 때 더 큰 시장 점유율을 누릴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이러한 전략은 그렇게 뭐 나쁘진 않았다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전 세계 이 수요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보면은 삼성전자도 일부 라인 같은 경우에는 조금 계획보다 조금 늦추고 있는 이런 모습도 사실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향후에도 이제 뭐 라인의 뭐 효율성을 뭐 위해서라도 일정 부분 조금 가동률을 좀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내년도에는 올해보다는 생산량은 분명히 줄긴 줄 겁니다. 크게 줄진 않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하면서 불황에서 오히려 시장 점유율을 늘리겠다라는 전략인 것 같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실 지금 재고가 워낙에 지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앞으로 좀 확인해야 될 부분들은 이제 이 재고를 언제 터느냐 이런 여부들을 좀 우리는 눈여겨 좀 봐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재고가 감소되는 그 부분을 좀 체크를 해야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불황 속에서 그래도 뭐 모멘텀과 돌파구를 조금 찾아보자고 하면 이제 미국의 탈중국 영향으로 애플이 삼성전자 낸드 플래시 도입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이 그래도 조금 기대감이 있고요. 또 SK 하이닉스의 돌파구가 낸드 플래시 솔리다임에 있다라는 좀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이 낸드 플래시의 현 경쟁 구도와 향후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PB님께 들어볼까요? 네, 이제 낸드 플래시의 시장 점유율은 이제 삼성전자가 약 한 35%, 그 SK 하이닉스가 20%, 키옥시아가 한 15%, 웨스터 디지털이 13%, 그리고 이제 마이크론이 한 12% 정도를 이제 시장을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DRAM 시장이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이제 마이크론으로 좁혀진 것에 비해서 아직까지 낸드 플래시는 이제 여러 기업들이 좀 이제 나눠먹고 있는 그런 시장인 거죠. 이번에 이제 미국의 이제 대중국 반도체 제재로 이제 원래 애플이 이제 중국의 반도체 업체인 YMTC에게 주려고 했던 그런 이제 낸드 플래시 물량을 삼성전자는 주겠다라는 그런 뉴스가 들려왔죠. 이 뉴스는 삼성전자한테는 상당히 좋은 뉴스입니다. 이제 삼성전자 내부에 그런 낸드 플래시 재고가 상당히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그런 재고를 소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 삼성전자한테는 호재로 적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향후에도 이런 중국의 제재로 국내 기업들에게 이제 그런 대체 물량이 몰린다면은 긍정적인 상황이 이제 연출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일단 삼성전자의 문제는 이제 낸드 플래시 부분에서 타 업체들보다 이제 약간 점유율은 높지만 이제 기술력이 이제 약간 좀 타 업체들이 많이 따라왔거나 또 어느 정도 역전된 그런 현상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의 경우 이제 낸드 플래시 양산을 이제 128단 이제 싱글 스택으로 이제 계속해서 양산을 했죠. 타사들은 이제 애초부터 64단부터 이제 더블 스택으로 양산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층수를 계속해서 높여야 되지 이제 낸드 플래시의 그런 이제 높아지는데 싱글 스택 공법으로는 아직까지 부족하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이제 바로 236단 더블 스택 낸드 플래시를 이제 양산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고요. 하지만 이것이 이제 그 전 단계를 지나치고 이제 바로 윗 단계로 바로 가는 거라서 이제 그런 기술력과 수율 측면에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문점이 있긴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삼성전자가 잘 이겨내고 잘 양산을 해나간다면은 지금의 낸드 플래시 1위 자리를 잘 지킬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SK 하이닉스의 경우는 이제 인텔의 중국 라인을 인수하고 그 사업을 운영할 자회사인 이제 솔리다임을 설립했는데 이게 돌파구가 되기보다는 약간 조금 이제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첫 번째로 이제 메모리 업황이 급속도로 너무 나빠지다 보니까 당초 예상했던 그런 이제 목표치보다도 한 반 정도도 못할 것이다라는 좀 이제 전망도 들려오고 있고요. 더 심각한 거는 이제 중국에 대한 그 시스템 리스크죠. 이제 중국에 대한 제재 때문인데요. 좀 가장 안 좋은 소식, 가장 최악의 경우를 이제 가정한다면은 이제 공장문을 닫고 매각까지 해야 된다라는 그런 뉴스도 나오지만은 그런 정도까지는 이제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도 이제 SK 하이닉스는 이제 중국에서 계속해서 사업을 하려면은 이제 미국과 매년 협상을 해야 됩니다. 미국에서 이제 그런 최첨단 장비들을 다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 미국에서 만들어주는 그런 장비들이 그런 중국의 SK 하이닉스 공장에서만 이제 사용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제 중국의 반도체 굴기로 이제 굴기를 이제 발전시키기 위해서 사용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매년 그런 이제 검사를 맡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SK 하이닉스의 인텔 인수를 통한 낸드 EB 수성 및 점유율 확대는 이제 크게 좀 차질이 생겼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삼성전자의 수급을 조금 확인을 해보고 가겠습니다. 인위적인 감사는 없다라고 좀 뚝심 있는 행보를 내비치면서 외국인의 러브콜이 잠시 좀 집중이 되나 싶었는데 11월 들어서 그래도 조금 매수가 늘어났었습니다. 오늘은 매수하기는 했지만 겨우 11만 주고 이번 주 들어서는 130만 주를 지금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이 수급에 있어서 조금 변화가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부장님? 사실 전체적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지금 나타나는 행보랑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9월 말부터 외국인들이 이제 국내 코스피 시장을 좀 매수를 좀 해오고 있는데 최근 이제 11월 중순부터는 확연히 이전보다는 좀 꺾이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 공교롭게도 같은 시기에 코스피가 저점을 형성을 했었고 최근 한 2,500 부근까지 상승을 했었던 그 시기까지 거의 일치할 정도로 외국인들의 수급은 국내 코스피 지수에 상당히 좀 중요한 포인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사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삼성전자가 감산 없이 가겠다라고 발표를 한 날부터는 극명하게 갈립니다. SK 하이닉스는 외국인들이 대규모 좀 매도를 하는 반면에 삼성전자는 꾸준히 사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주가도 상당히 좀 엇갈리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앞서 이제 2등, 3등 업체가 감산을 하는데 삼성전자는 하지 않는다. 이러면 결국에는 이번 반도체 사이클의 승자는 거의 정해졌을 정도로 삼성전자가 승자다라고 봐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이 업황이 바닥이 언제냐가 중요한 것이 결국에는 바닥은 형성을 할 텐데 그렇다면은 삼성전자의 독주는 더욱더 강력해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에 오히려 외국인들은 좀 그래도 꾸준하게 좀 매수세를 좀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보여지고요. 일단 그런 측면에서는 삼성전자가 가장 좀 돋보인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삼성전자에 대해서 좀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투자 의견까지 한번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주가 이제 계속해서 혹한기만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는 저점 매수의 시기가 좀 다가왔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반도체 주가는 업황에 6개월 정도 선행을 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내년 3분기 업황 회복을 전제로 했을 때는
올해 연말부터는 이제 주가의 상승을 조금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는 건데 그럼 부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삼성전자는 이제 독주가 좀 시작됐다라고 하셨으니까 지금부터 좀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보실까요? 일단 기본 전제는 저도 동의하고요. 근데 다만 이제 지수를 어떻게 보느냐 이것이 또 하나의 또 포인트가 되겠죠. 사실 지수가 제가 볼 때 아직까지는 베어마켓 랠리 안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공격적으로 들어가는 시기는 아직은 아닌 것 같다라고 먼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아직까지 이제 이게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속해서 안 좋은 얘기들이 일색으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에 맞춰서 계속해서 좀 분할 매수하는 전략, 특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3나노 이벤트까지 우리가 기대를 해봤을 때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금 정도 수준에서는 그렇게 크게 부담은 없는 수준이니까 이제 시장 상황 감안해서 분할 매수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직은 조금 시기상조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김용원 PB님께는 이제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려보겠는데 지금 차트를 보면은 121선 깼고요, 61선 깼고 21선까지 깨면서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시장에서 보는 분위기도 반도체에 훨씬 더 몰입돼 있는 이제 SK 하이닉스에 더 좀 안 좋은 시각을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나와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고 아니면 이제부터는 조금 물을 타보자 하는 의견도 있는데 PB님께서는 어떻게 좀 보실까요? 네, 일단은 이제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둘 다 국내 대표의 반도체 기업이죠. 삼성전자는 그래도 이제 메모리, 휴대폰, 파운드리 그리고 가전 이런 쪽으로 많이 반도체 내에서도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SK 하이닉스는 이제 메모리 원툴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SK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은 이제 삼성전자보다 상당히 그 변동폭이 크죠. 현재 지금 메모리 반도체가 상당히 안 좋다 보니까 삼성전자보다 주가의 하락폭도 상당히 큰 상황이고요. 일단은 내년 적자는 확정적으로 이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년 적자가 아니고 2024년에는 이제 실적 개선세를 좀 이제 이룰 수 있냐가 이제 관건이 될 것 같고요. 일단 매매 관점에서는 솔직히 당연히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SK 하이닉스도 지금 현재 경기를 좀 반영을 한 만큼 지금부터 좀 모아가도 괜찮을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SK 하이닉스는 이제 삼성전자와 다르게 좀 리스크가 있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의 좀 비중이 좀 크다는 건데요. 이제 중국에서 생산하는 그 디램의 캐파가 한 46% 그리고 이제 낸드가 한 25%로 중국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이런 시스테믹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잘 트래킹하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매도보다는 좀 모아가는 전략이 가능하긴 하지만 삼성전자가 조금 더 안정적인 종목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슈를 통해서 성장주와 주도주를 찾아보는 종목인 이슈, 최악을 지나는 반도체 업황, 저점 매수의 기회인가라는 주제로 반도체 산업 이슈와 삼성전자 또 SK 하이닉스의 현재 주가를 점검을 해봤습니다. 코리아마켓과 함께 하시면서 이 위기 속의 기회의 순간 잘 포착을 하셔서 업황이 이제 회복이 됐을 때 저희 모두가 함께 좀 웃게 되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내 종목을 만나는 즐거움, 종목 맛집 투데이 한경 코리아마켓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식창 조회수를 통해 투자자분들의 관심 종목 만나보는 조회수 업앤다운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 올라와 있을까요? 빈살만 국부펀드의 카카오엔터 투자 추진 소식에 동반 강세를 보인 카카오그룹주 보이고요. 민영화 기대감에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HMM, 그리고 코로나 치료제 일본 긴급 사용 승인에 급등한 일동제약, 현대건설기계, 하이드로 리튬 등이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은 카카오게임즈와 HMM, 현대건설기계 살펴보겠습니다. 현대건설기계부터 보시죠. 건설기계 시장 호황에 안정적인 성장세가 기대되며 어제에 이어 오늘도 52주 신고가를 다시 썼는데요. 1.5% 상승한 6만 8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HMM 이어서 보겠습니다. 대주주 산업은행의 지분 매각 검토 소식에 민영화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 거래 연속 상승하며 오늘은 8%대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카카오게임즈 보겠습니다. 빈살만 국부펀드의 카카오엔터 투자 추진 소식에 그룹주가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여기에 오딘의 업데이트 일정도 공개되며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주가 5%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네, 그럼 현대건설기계부터 이기택 이사님과 살펴보겠습니다. 3분기 호실적 이후 우상향 흐름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건설기계 시장 호조세와 향후 마진 개선 기대감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이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다고 보실까요? 네, 3분기 실적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기대감은 한층 더 높아졌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업황이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원자재 가격은 상승했고 그리고 물류 가격도 우리 코로나 시기 때 계속해서 들었잖아요. 물류 대란이라는 이야기가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실적을 나타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성장한다라면 주가는 더 크게 가는 거 아니야? 라는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시장의 주도주,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하는 것은 뭐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인프라 투자 관련된 쪽, 그리고 방산 관련된 쪽, 철도도 인프라인데 철도 관련된 업종들, 뭐 그런 종목들이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좀 하고 있는데요. 이게 왜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지를 좀 관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경기가 둔화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과연 어느 쪽에서 소비를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개인도 소비하기 힘들고 기업들도 투자를 하기 힘든데 결국에는 정부 쪽에서 소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부도 살림이 녹록지 않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 가장 크게 돈을 본 곳이 어딜까요? 바로 중동과 미국입니다. 중동과 미국 쪽에서 R&A 법안을 한다라고 하면 정부 정책 수혜로 관련된 종목들이 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우디 쪽에서 인프라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건설 기계라든가 가장 먼저 민첩한 쪽이 주가의 반응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도주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정부 주도 인프라 관련된 투자가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펼쳐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라고 하면 거기에 핵심 주도주 국내에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뭐 현대두산 인프라코어라든가 현대건설기계, 효성중공업 뭐 이러한 것들이 인프라 투자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고요. 뭐 철도 쪽에서는 현대로템, 뭐 그리고 다원시스 뭐 이러한 종목들도 사실은 앞으로의 기대감을 한층 단계가 높아질 수 있는 환경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결국에는 사우디 쪽에서 네옴시티 관련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데요. 사우디에서 뭐 캐터필러, 현대건설기계, 두산인프라코 탑3가 싹쓸이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급하게 공기를 맞춰야 되고요. 빨리 뭔가 아시안게임이 있기 전에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 다급함이 있습니다. 그럴 때 단가라기보다는 납기 기일을 맞추고 완벽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업체들이 선택하게 되기 마련인데요. 그렇다라고 하면 국내에서 가장 잘 만들고 글로벌에서 가성비가 가장 많이 좋은 굴삭기를 만드는 현대두산인프라코어라든가 현대건설기계가 두각받기에 충분하다. 그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인프라 쪽이 아무래도 시장의 주도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는 시점이고 현대건설기계 충분히 주도주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주가적인 측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52주 신고가를 다시 썼는데요. 예상 실적 대비 밸류에이션 봤을 때 아직도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으로 봐도 좋을까요? 예, 뭐 어떤 종목이든 영원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급하게 올라온 만큼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고 거래량이 터진 만큼 뭔가 이제 손바뀜이 일어날 만한 충분한 시기가 됐다.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렇다 그러면 차트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점 구간이었던 지수도 저점 구간을 형성했었고 바닥권 구간이었던 35,000원대부터 45,000원대까지의 구간이 있었고요. 45,000원대부터 지금 보시면 예전의 박스권, 하단 박스권과 상단 박스권을 보시면 이러한 단계를 흐르고 있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급격하게 거래량이 실리면서 상당 박스권을 돌파했는데요.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서 눌림이 한번 있을 때 접근하시는 것이 좋겠다. 분명히 눌림은 온다라고 하고 느긋한 시각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서 실적을 동반해서 증권가에서 주로 나타난 목표 주가가 84,000원대부터 78,000원대까지 있더라고요. 합당한 주가는 8만 원 정도 선이다라고 생각하고 급하게 대응하기보단 눌림에 대응하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급하게 말고 눌림목을 노려서 매수 기회로 삼아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HMM도 살펴보겠습니다. 산업은행이 지분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2거래 연속 상승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매각 예상 시나리오와 그 효과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산업은행이 왜 팔려고 할까요? 결국에는 투자 회수를 하려고 하는데
실적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아니면 팔기 힘든다라는 판단을 좀 한 것 같습니다. 산업은행이 팔게 되면 결국에는 대상자가 있어야 되는데요. 오늘 보도자료를 보니까 현대글로비스라든가 LX포스코 그리고 CJ그룹들이 대상으로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자금 여력이 충분하고 두 회사가 시너지를 보일 수 있는 곳을 잘 찾았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HMM이 2019년도만 해도 적자를 3천억 내던 회사인데 올해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이던스로 예상하는 게 매출이 18조고요. 영업이익이 10조가 나는 회사로 변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매각을 서두르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무엇보다 지금 현재 대주주가 산업은행과 여타 신용보증기금 그리고 해양진흥공사 등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여타 다른 드라이브를 걸려면 아무래도 지금 현재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체, 민간 쪽으로 넘어가면 확실하게 시너지가 날 수 있겠다. 그래서 주가가 반응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갖고 있는 형찰로 어떻게 할 건데? 라고 물어봤을 때 산업은행이라든가 해양진흥공사보다는 아무래도 민간 기업이 현금 활용 능력이 탁월하다라는 판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HMN 시가총액이 10조인데 올해 10조를 벌었으니까 PER 1배입니다. 초저평가 구간에서 주인을 제대로 잘 만난다라고 하면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그림은 보여집니다. 다만 주가가 조정 나왔던 이유를 좀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동안은 호황이었는데 앞으로 경기가 둔화되면 결국에는 해양운임지수 계속 지금대로 버틸 수 있느냐, 지금대로 호황일 수 있느냐, 그것 때문에 주가가 작년서부터 부러지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해제되고 거기다가 코로나가 해제되더라도 경기가 둔화가 된다라고 하면 해양 물동량은 당분간 구조조정을 거치지 않겠냐라는 게 투자자들의 시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중립적인 의견 정도가 적당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는데 초저평가 구간에다가 주인을 잘 만나서 결국에는 새로운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딜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거기 가능성에 배팅할 만하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초저평가 구간에서 주인을 잘 만나면, 그러니까 민영화가 잘 되면 시너지를 낼 수 있다. 하지만 해운 업황에 대한 우려는 여전해서 계속해서 이 부분 체크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주가적인 측면에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분기 호실적에도 향후 감익 전망으로 웃지 못했는데요. 향후 성장세와 주가 전망, 그러면 어떻게 보실까요? 예, 지금 현재 박스권을 잘 탈피하고 있다. 그리고 시장과 연동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동안 1년 넘는 조정, 그러니까 5만 원대부터 2만 원도 깨고 내려온 실적이 우상향함에도 불구하고 분기 실적만 나왔을 때만 한 30% 정도 반등을 보여줬고요. 그 이후에는 이렇다 할 반등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손바뀜이 좀 일어난다라고 하고 그 딜이 성사가 된다라는 기대감이 올라온다라고 하면 모멘텀은 부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25,000원 박스권 하단의 박스권 상단이죠. 이 박스권 상단 25,000원 이상 26,000원 정도까지는 단기간에 가능하겠고 만약에 그 이상의 딜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35,000원 그 다음 박스권까지도 충분히 도달 가능하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카카오게임즈 살펴보겠습니다. 카카오게임즈의 효자 게임이죠. 오딘이 11월 30일 공선전 업데이트를 앞두고 관심을 또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빈살만 사우디 국부펀드의 카카오엔터 대규모 투자 논의 소식에 오늘 그룹주들 동반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 두 가지 소식들 연속성 있게 주가의 호재로 작용을 할 수 있을까요? 예, 게임주 중에서도 특히 카카오게임즈가 제일 억울한 주식이다 그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억울하냐? 카카오 그룹 내에는 순환 출자 구조가 아닌데도 카카오라는 이름을 달고 있기 때문에 억울하게 실적이 좋은데도 주가 조정폭이 더 깊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카카오 엔터 쪽에 대규모 투자가 나왔다 그래서 카카오 게임주가 올랐다? 그건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관계사이고 그룹 내에 카카오 이름만 달았지 순환 출자가 아니고 모회사는 결국엔 카카오고 카카오가 카카오 엔터 지분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카카오 게임과는 무관하다. 지분상으로는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는 카카오가 지분 73% 들고 있는 비상장 회사고요. 만약에 그 이슈로 올랐다라고 하면
카카오가 오르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이슈 이외에 그럼 카카오 게임즈가 왜 반등했냐라고 하면 장 막판에 나온 게임 있죠. 중국에서 게임 결국에는 파노를 이제 한알령이 해지가 되면서 게임주들도 급등이 나왔는데 파노 해지를 할 것이다. 그래서 시장이 새로 열렸다라는 이슈와 그리고 오딘의 실적이 9월 달을 지나서 10월 달 바닥을 치고 올라왔다. 그러니까 월간 데이터로 봤을 때 게임 유저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더라. 그래서 실적은 계속해서 호실적을 보여줄 것인데 그룹사 이미지 때문에 주가는 되려 하향했다라고 하면 장기적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할 만한 위치가 아닌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지스타에서 성장을 한번 보여줬습니다. 지스타가 이제 끝났는데요. RS와 그리고 에버소울이라는 게임이 내년도에 출시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야외 홍보관에서 상당히 큰 호응을 보였던 아케이지 워도 영상을 공개했기 때문에 내년도 성장하는 오딘 이외의 게임을 본다라고 하면 카카오 게임즈 성장 일정에 맞춰서 투자할 만한 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중국에서의 시장이 열릴 수 있다는 그 호재, 그리고 오딘의 호실적, 여기에 여러 가지 신작 기대감, 모멘텀까지 더해지면 충분히 매력적인 게임주다라는 말씀으로 들렸는데요. 주가를 보면은 11월 들어서 반등에 나섰던 주가가 중순 이후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주가 전망은 어떻게 보실까요? 예, 뭐 비싼 주식 아닙니다.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다른 게임주들은 PR 25배에서 15배로 내려왔는데 카카오 게임즈는 15배 받다가 10배 미만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게임주보다도 오딘의 성장성을 본다라고 하고 다른 신작 게임의 기대감을 본다라고 하면 분할 매수 가능한 시점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주가는 바닥을 다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37,000원에서 5만 원대 얕은 박스권을 보여줄 것으로 보여지고요. 만약에 4분기 실적을 보여주고 신작이 잘 됐다라고 하면 방향을 틀어서 6만 5천 원까지도 트라이 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 5만 4천 원 제시해 드리겠고요. 순저가 3만 8천 원 투자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분할 매수 가능한 수준의 주가고 지지가는 3만 8천 원, 저항가 5만 4천 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이렇게 조회수 업앤다운 현대건설기계와 HMM, 카카오게임즈 오늘 점검을 해봤습니다. 한 단계 레벨업 할 수 있는 모멘텀의 연속성 잘 확인하시면서 전략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종목 조회하고 궁금증도 풀고 조회수 업앤다운은 주식창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울고 웃었던 다양한 종목 이슈들 만나봤습니다. 많은 종목들 가운데 내일을 여는 유망주는 어떤 종목이 될지 전문가 세 분의 내일을 여는 유망주, 내여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가지고 오신 종목 보면요. 김용원 PB가 DI 동일, 그리고 김성준 부장이 현대중공업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부장님께서 이제 오마주에서 턴어라운드 되는 조선주를 소개해 주시겠다라고 하셨으니까 먼저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과연 이 현대중공업, 이제는 턴어라운드의 본격화를 좀 기대를 해도 좋은 시기일까요? 네, 기본적으로 이 조선 3사 가운데서 가장 영업이익률 흑자 전환이 빠를 것으로 기대가 되는 종목이 바로 현대중공업입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를 들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드릴십이라든지 또 러시아향 그 LNG 세빙선 같은 이런 현안 선박의 노출도가 없다라는 점이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이 환율 정책이 회사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환해지율이 52%로 가장 낮고요. 대우조선해양이 60%, 그리고 삼성중공업은 100% 환해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1,200원 이상일 때는 이렇게 환해지율이 낮을수록 오히려 이익이 배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3사 가운데서 가장 빠른 턴어라운드를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조선 회사들과의 차별점을 본다면은 바로 이 선박 엔진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국제회사기구 IMO의 그 환경 규제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친환경 제품 그리고 마진도 높은 이 이중 연료 엔진의 채택 비율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현대중공업은 내년도 이 관련된 엔진 사업부에서 매출이 2조 4천억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률은 한 10% 가량을 달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고요. 참고적으로 국내 이 글로벌 이 전 세계 이 선박 엔진 시장 점유율이 현대중공업이 30%로 가장 높고요. 그 다음이 HSD 엔진이 20%, STX 엔진이 5%를 차지를 하고 있고, 그래서 국내 3사가 55%를 차지를 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리고 조선주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조선 비중 매출의 76%를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선박 발주량은 줄었었는데 이 LNG선 같은 고부가 가치 선박이 많이 늘어나면서 금액적으로는 더 높은 그런 작년보다 높은 그런 수준을 보였었는데 내년에 기대가 되는 부분들은 바로 탱커 부분입니다. 탱커는 주로 이제 원유나 석유화학 제품을 운반하는 선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것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줄었고요. 특히나 올해는 전 세계적으로 두 척밖에 발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가장 큰 영향이 되거든요. 근데 중국의 봉쇄 완화 정책도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고 올해 투자가 없다 보니까 이제 선복도 이제 부족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 탱커 부분에 있어서의 발주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는데 역시 탱커 부분에 있어서 가장 이 업력이 높고 많이 좀 했었던 그런 그 회사가 바로 현대중공업이고 그리고 또 현대미포조선도 그런 면에서는 소외가 될 수도 있겠죠. 기본적으로 조선업체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이 배터리 업체랑 비슷하게 2년치 이상의 일감을 확보를 하고 있어서 그 이익 추정이 어느 정도 좀 가능하다 보여지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선박 업체가 2025년도 실적이 상당히 크게 좀 좋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서서히 턴어라운드가 막 시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선주들 전반적으로 좀 이제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그중에서 가장 빠른 턴어라운드를 보여줄 현대중공업이 가장 눈여겨볼 만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2025년에는 실적 확대가 예상이 되는 섹터이기도 한데다가 고부가 가치 수주로 영업이익을 확대할 수 있는 기대감 그리고 수주가 더 늘어날 수 있는 기대감까지 짚어주셨습니다. 네, 지금 이제 주가를 보니까 11월 4일에 양봉을 한번 그린 이후로는 거의 뭐 종가를 지금 맞추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11만 5천 원에서 등락을 계속 거듭하고 있는데 가격 전략 어떻게 좀 가져가 볼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좀 답답한 최근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최근 들어서는 아주 뭐 작은 이런 행복 구간을 계속해서 좀 보여주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조용하다가 이제 턴어라운드가 가시화되면 그때 또 본격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서서히 좀 모아가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오늘 종가 11만 4,500원인데요. 이 즈음부터 해서 그 최근 단기적인 박스권의 또 하단부기도 하죠. 그래서 이 부분부터는 서서히 좀 매수 접근을 해본다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손절 가격은 10만 원인데 뭐 이렇게 크게 이탈은 나오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1차적으로는 일단 15만 원 최근 8월 달에 고점 수준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김용원 PB님께서 가지고 오신 DI 동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루미늄 박을 중심으로 성장 동력이 좀 풍부한 회사인데 지금 보니까 기관이 계속해서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매력 포인트가 좀 있을까요? 네, 이제 지금과 같은 그런 급격한 금리 인상기에는 이제 안정적으로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자산주들이 각광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자산주면서 또 이제 성장하는 섹터에서 사업까지 하고 있다면 또 금상첨화겠죠. 그런 기업이 바로 이제 DI동일이라는 기업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DI동일 사업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이제 방직과 알루미늄 박 그리고 이제 그린 플랜트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방직은 이제 국내 2위 사업자입니다. 현재 이제 경기 침체 여파로 면학 가격이 이제 1월 고점 대비 한 40% 정도 하락을 하면서 현재 국내 방직 기업들의 실적이 상당히 좀 좋지 못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DI 동일의 이제 방직 부분 실적을 보면 이제 3분기 매출액이 한 1,017억 원,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이 이제 17억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뭐 이제 영업이익률이 한 1.7% 정도 나왔으니까 뭐 일반적으로 이제 분기 영업이익률이 한 3에서 5% 정도 나오는 것을 감안한다면 좀 안 좋은 실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피얼그룹 대비해서 보면요, 이제 일신방직은 이제 3분기에 이제 영업 적자가 한 50억 정도 났고요, 경방은 한 65억 정도가 이제 영업 적자가 났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은 이제 DI 동일은 이제 방직 사업에서 어느 정도 선방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DI 동일의 주무기는 이제 방직이 아니죠. 이제 바로 알루미늄 박이라는 사업입니다. 이제 2차전지 이제 양극재를 감싸는 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DI 동일의 이제 자회사인 동일알루미늄, 그리고 삼알루미늄, 동원시스템즈, 그리고 이제 비상장사지만 이제 롯데알루미늄도 이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글로벌로 보더라도 한 6개사 정도가 하고 있는 그런 약간 독과점적인 그런 시장이고요. DI 동일이 이제 시장 점유율 1위를 이제 유지하고 있습니다. 실적 또한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압연기 4대를 사용해서 이제 알루미늄 박을 생산하고 있는데, 이제 내년 상반기부터는 이제 한 대를 더 추가해서 5기로 이제 알루미늄 박을 생산할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2차 전지라는 메가 트렌드 안에서 이제 알루미늄 박 사업도 당연히 같이 성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랜플린트 사업은 이제 현재 클린룸, 그리고 이제 미세먼지 저감 장치, 그리고 이제 온실가스 저감 장치 등을 이제 삼성전자 평택 공장에 이제 납품을 하고 있죠. ESG 일환으로 환경 설비 역시 이제 향후에 좋은 트렌드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쪽 또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리고 아까 DI 동일이 이제 성장주면서 이제 자산주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기업이 이제 일단 본사 건물의 가치만 해도 이제 약 7천억에 달하고, 이제 가지고 있는 이제 인천과 구로 쪽의 부지를 합하면 이제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가치만 해도 1조 원이 넘습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한 4,200억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가지고 있는 자산의 한 반 정도도 평가를 못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PR그룹과 좀 대비를 해보면요, 이제 동원시스템즈는 이제 PER이 이제 2020년 PER이 한 15배, 14배, 그다음에 삼알루미늄이 한 18배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근데 DI 동일은 이제 한 PER이 한 6배를 좀 못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PBR로 보면 좀 더 심합니다. 이제 DI 동일이 PBR은 이제 0.5 정도를 받고 있고, PR그룹 대비해서 한 20% 정도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너무 평가를 못 받고 있는데요. 이제 이것은 이제 시장에서 이제 방직 기업으로 이제 인식을 하고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현재 지금 자산 가치 대비해서도 저평가에다가 본업인 그 방집 사업 자체도 피어그룹 대비해서는 우수한 상황이고, 또 알루미늄 박도 신성장도 지금 잘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매력 포인트는 좀 풍부하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러면은 저희가 목표가를 어느 정도까지 좀 대응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 차트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지금 뭐 모형을 보면은 이제 한 작년부터 계속해서 이제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시장에서 관심을 못 받고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러한 추세가 나오는 것 같고요. 일단은 이제 목표가는 전고점인 한 25,000원 정도를 보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손절가는 한 14,000원 정도인데, 이제 길게 보실 분들은 크게 손절을 생각 안 하시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수가는 지금 현재 수준이 한 16,000원 정도에서 이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기태 기사님의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여주는 가지고 오지 않으셨고, 지난 시간에 제시해 주셨던 태경 BK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11월 9일에 제시를 해주신 이후에 조금 눌리는 듯한 모습이었는데, 지금 최근에 3거래일째 좀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점검 한번 받아볼까요? 예, 뭐 실적 발표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랬던 거고요. 실적을 거들떠 보면 2분기에 이어서 호실적을 보여줬습니다. 2분기보다 매출액이 약 한 30억 원 줄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탄한 영업이익을 보여줬습니다. 976억에 85억 영업이익이 나왔는데요. 이게 얼마나 큰 실적이냐면, 이 회사가 2019년도에 1,800억에 39억 영업이익을 냈는데, 그거 2배에 달하는 2배 이상의 영업이익을 한 분기에 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좋은 실적이 나왔냐라고 하면, 이 회사가 하는 일이 탄광에서 석회석을 캐고 그리고 원유에서 나오는 코크스를 판매하는 그러한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석회석은 어디에 사용되냐면 철강이라든가 건설에 필요한 건데, 철강을 생산하려다 보면 결국에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아지게 되는데, 거기에 같이 섞어서 철강을 생산하면 이산화탄소 절감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석회석 사용량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영업이익률이 개선되고 있다.
본업이 잘 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할 부분은 결국에는 원유 코크스인데요. 그쪽에서도 영업이익이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코크스가 어디에 사용되는 거냐면 다들 이제는 아시겠지만 인조후견을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인조후견은 2차 전지 배터리 음극재 소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 유일하게 코크스 판매하는 기업이 두각받을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왜 두각을 받을 수 있냐라면 계속해서 일본하고 중국에서만 갖다 쓰던 것을 국산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이제 전망이 국산화율이 높아지고 국내 태경 BK 거에 인조후견을 코크스를 갖다 쓴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실적이 좀 더 레벨업 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적에 맞춰서 주가는 우상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차트상으로 현 주가 위치를 좀 살펴볼 텐데요. 차트상으로 볼 때는 아래 하단 박스권과 상단 박스권이 명확히 좀 나뉘어집니다. 2분기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결국에는 하단 박스권에서 좀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그게 4,000원대부터 5,500원대의 짧은 박스권이었는데 최근에는 그것을 돌파해서 예전의 전 고점이었던 7,500원까지 상방은 좀 열려 있다. 그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목표 주가는 7,500원, 손절가는 5,2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투데이항공 코리아마켓 내일 여는 유망주로 김성준 부장의 현대중공업, 그리고 김용원 PB의 DI동일, 그리고 이기태 기사의 태경BK의 리뷰까지 들어봤습니다. 저희 방송은 방송이 끝난 뒤에도 유튜브에 내여주 검색하시면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요. 내일을 여는 유망주와 함께 또 내일의 포트 전략도 잘 세워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김성준 하이투자증권 도곡 WM센터 부장, 김용원 SK증권 이천지점 PB, 이기택 메리츠증권 여의도영업부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세 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내 종목을 만나는 즐거움, 종목 맛집 투데이 한경 코리아 마켓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